저는 돌반지 하나 안 했다는 이유로 인간 취급을 못 받은 고모가 됐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웃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이게 지금 제 인생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드라마도 아니고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는데 그 중심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30 초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4살 차이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래도 오빠잖아. 형제는 나중에 다 의지하게 된다.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오빠는 오래전부터 가족이라는 범주에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주 사소한 말 하나로도 분위기는 금방 싸늘해졌고 그 싸움은 늘 제가 참고 제가 넘기는 쪽으로 끝났습니다. 사과를 받아본 기억도 설명을 들은 기억도 없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 없다는 듯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20살이 되자마자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도망치듯 나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고 그 선택은 제 인생에서 가장 숨이 트였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오빠와의 관계는 명절에 잠깐 얼굴을 보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왔어? 잘 지냈어? 그 짧은 인사 뒤에는 각자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없는 사람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도 이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 큰 성인들이고 억지로 묶어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부모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균형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 건 오빠가 결혼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오빠가 결혼한 뒤 새언니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버이날 가족 식사 날짜를 맞추자는 연락이었고 그 다음에는 부모님 생신 선물을 어떻게 할 거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연락을 받을 때마다 저는 조금씩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가족 행사는 각자 알아서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따로 할게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이 무례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편하게 해주는 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작년 말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소식을 들었을 때도 기쁘다기보다는 막연한 부담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이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고모라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해내야 한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 벅차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추석에 처음으로 조카를 보게 됐습니다. 아이는 작고 연약했고 주변 어른들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귀엽다는 말은 건넸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둘 다 있는 상황에서 제가 나서서 아이를 안거나 돌보는 건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제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아니요, 메시지가 아니라 카톡 폭탄이었습니다. 메시지는 섭섭하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출산했을 때 연락 한 통 없는 게 말이 되냐고. 남들은 고모가 옷도 사주고 선물도 많이 해준다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서운할 수도 있겠다고 이해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는 점점 길어졌고 말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냐? 여행 다니는 걸 보니까 여유도 있어 보이던데?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써주냐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아이는 잠깐이라도 안아주는 게 상식 아니냐.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가 사람이 아닌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카를 안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가 이렇게까지 비난받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제 입장을 정확하게 적었습니다. 오빠와는 관계를 회복할 생각이 없고 앞으로도 사적인 교류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새언니나 조카와도 친분을 쌓을 의사가 없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을 남겼습니다. 그냥 조카에게 고모는 없다고 생각해주세요. 보내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해야 할 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 다음 날 부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언니가 울면서 전화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제가 너무 차갑고 사람 같지 않다고 했다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돌반지나 돌잔치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역할을 당연한 것처럼 요구받아온 시간의 문제라는 걸요. 지금도 제 휴대전화에는 답장하지 못한 메시지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그날은 와야 하지 않냐는 말과 함께요. 아직도 그 말의 무게를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에게서 전화가 왔던 날을 저는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얘야, 새언니가 많이 속상했나 봐.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미 제가 잘못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서운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아이 낳고 예민한 시기일 수도 있다고요. 네가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어른들이 보기엔 그 말이 좀 세게 들릴 수도 있어. 그 말이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네가 양보해야 하지 않겠니? 부모님은 한 번도 새언니의 말이 과했을 수도 있다는 쪽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다 가족이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라. 이런 말들만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싸움의 구조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말을 한 사람은 제가 되고 이해해야 하는 사람도 제가 되고 넘어가야 하는 쪽 역시 언제나 제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어머니는 조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아직 너무 어린데 그런 말까지 들으면 상처받을 수도 있잖니. 그 말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상처받고 있는 사람은 아이도 부모도 아닌 저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설명해도 소용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부모님 세대에게 가족이라는 말은 개인의 감정보다 항상 앞서는 것이었으니까요. 네가 조금만 참고 그날 얼굴만 비춰주면 안 되겠니? 돌잔치라는 게 원래 그런 자리야. 그 말 속에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는 전혀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해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생각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고 할 수 없었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제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저는 늘 괜찮은 딸이었습니다. 큰 사고를 치지도 않았고 부모님 속을 썩이지도 않았고 혼자서 잘 살아가는 딸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제가 조금쯤은 더 참아도 될 사람으로 보였던 건 아닐까요? 반면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쪽은 늘 더 보호받아야 할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그게 부모님의 악의는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세대가 가진 가족에 대한 기준이 지금의 저와는 너무 달랐을 뿐입니다. 부모님에게 고모는 당연히 존재해야 하는 역할이고 돌잔치는 무조건 참석해야 하는 행사이며 돌반지는 형편이 되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모든 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강요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부모님 집에 들렀을 때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말은 오가지 않았지만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괜히 부엌에서 일을 더 하셨고 아버지는 텔레비전만 보고 계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가족 안에서 제가 너무한 일로 정리되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직도 읽지 않은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인간이라면 그날은 와야 하지 않겠냐는 말. 그 문장은 저를 계속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역할로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고모로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어른으로서. 하지만 그 어디에도 나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님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고 가족을 무너뜨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그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역할에서 조용히 벗어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게 이렇게까지 큰 잘못이 되는 일인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돌잔치가 다가올수록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부모님이 먼저 연락을 주셨을 겁니다. 날짜가 언제인지, 옷은 뭐 입고 오면 되는지, 시간은 몇 시까지 와야 하는지 같은 사소한 이야기들로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가족 단톡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는 안부 인사 하나쯤은 오가던 방이었는데 돌잔치 이야기가 오간 뒤부터 누군가 말을 꺼내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메시지를 읽은 표시만 남아있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상태. 그 조용함이 괜히 더 신경 쓰였습니다. 저는 그 방을 여러 번 들여다봤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다른 곳에서 오가고 있는 건 아닐지, 제가 빠진 자리에서 이미 결론이 내려진 건 아닐지 괜한 생각들이 이어졌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그날 이후로는 돌잔치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운 말투로 안부만 물으셨습니다. 요즘 일은 괜찮니?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그 질문들이 괜히 더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이 상황이 편하지 않다는 걸요. 하지만 그 불편함을 어디로도 옮길 수 없어서 그저 조용히 덮어두고 계신다는 것도요. 돌잔치 전날 밤 저는 다시 한번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여전히 읽지 않은 메시지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다시 읽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방에, 이 자리에 내가 있어야만 하는 걸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자리에 몸을 데려가야 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알람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미룬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돌잔치 당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밖에서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주말의 소음이 들렸고 휴대전화에도 특별한 알림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누군가 한 번쯤은 연락을 해오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올 거지? 어디쯤이야? 그런 메시지 하나쯤은 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하늘은 유난히 깨끗했습니다. 그날이 누군가에게는 축하받아야 할 날이라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옷을 갈아입지 않았고 화장도 하지 않았고 집을 나설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안을 정리하고 늦은 아침을 먹고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건 내가 빠져도 되는 자리였구나.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고 아무도 제가 오지 않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에게서 짧은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은 잘 지냈니?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네, 잘 지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는 사실이 제 마음에 더 오래 남을 거라는 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쩌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불려가는 자리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그날 처음 했습니다. 그날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돌잔치가 지나고 나서 가족은 생각보다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는 날도 있었고 오더라도 늘 하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밥은 잘 먹고 있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더라. 감기 조심해라. 그 말들 속에는 돌잔치 이야기도 그날 제가 가지 않았다는 사실도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가족 단톡방도 조용한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누군가 사진을 올리지도 않았고 행사가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사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정리된 건 아닐지 아니면 그저 말하지 않기로 합의한 건 아닐지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님을 만났을 때도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예전과 다르지 않은 얼굴로 밥을 차려주셨고 평소처럼 드라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었던 건 아니라는 걸요. 그저 누군가는 참고 있고 누군가는 모른 척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 조용히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야 저는 제 마음을 차분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가지 않았다는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보다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되었을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웃고 있었을 겁니다. 사진도 찍고 축하 인사도 건네고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겠죠. 그리고 혼자 남은 집에서 아주 늦은 밤에야 마음이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날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억지로 후회하지 않으려 합니다. 다만 이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로 남았을 수도 있다는 점. 그 무게는 제 몫으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관계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가족 안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계속해서 참고 계속해서 이해하고 계속해서 뒤로 물러서야만 유지되는 평화라면 그건 정말 평화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의 관계는 아마도 완전히 정리된 것도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닐 겁니다. 그저 서로 건드리지 않기로 한 조용한 합의에 가까운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조금 덜 아픈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